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4월 1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오늘은 행간성의 조금 긴 오프닝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리 양해 구합니다. 숫자의 조합만으로 한 시대의 상징이자 코드가 되어버린 숫자들이 있습니다. 월별 순으로 보자면 315, 419, 516, 518, 615, 126, 1212 등이 얼핏 생각납니다. 그 숫자만 들어도 무슨 날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짐작하시는데 그닥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중에는 숭고한 희생의 바탕 위에 나라와 민족의 발전과 역사의 진전을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선 날도 있고, 나라를 한참 후퇴시키거나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벌어진 날도 있습니다. 그 숫자들의 대열에 우리는 1년 전 이맘때 하나의 숫자 조합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416. 누구는 바다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라고 했고, 누구는 대한민국 병이 총체적으로 골마터진 적폐라고도 했습니다. 둘 다 기본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앞에 열거한 여러 숫자들과는 달리 416이라는 숫자에 부여할 성격이나 의미를 아직도 명확히 가르마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둔해서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작년 4월 16일 이후 지금까지 1년간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생각하니 그 성격과 의미를 아직은 명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강윤의 오늘 방송 1년을 맞아 방송하러 오기 전에 세월호의 또 다른 현장처럼 되어버린 서울 광화문 광장에를 들러봤습니다. 텐트와 사람 숫자는 줄었지만 그때 그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 더 초췌해진 모습으로 거기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답게 광화문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지만 사람들 표정은 뭔가 예전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확실히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경찰들이 훨씬 많아졌다는 정도일까요? 1년 동안 대강의 것은 밝혀졌다고들 합니다. 사고 원인과 단 한 사람도 구출해내지 못한 과정 등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결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윤곽이 얼핏 드러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월호를, 416을, 그리고 세월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들을 억지 때를 부리는 사람들이거나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그래서 이제는 좀 조용히 있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여기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요. 일단 정부로 상징되는 공적 부문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산자가 죽은 자 앞에 취할 수 있는 예의가 고작 이 정도냐는 감상적 파르름은 젖혀두겠습니다. 모든 사고는 수습 과정을 거치는 게 당연합니다. 원인이 뭐였고 결과가 어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그것을 알 권리가 당연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연한 권리 행사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304명이 한순간에 수장된 상상도 할 수 없는 초대형 참사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밝혀내고 무엇을 고치려 하고 있는가요? 오늘 광장에 모인 그때 그분들, 1년이 다 되어오니까 잃어버린 가족들이 생각나서 너무 마음 아파서 그저 동병상련으로 3355 모여든 게 아닙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하고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데도 봉쇄된 채 빗속에 노숙을 해야 했고 찬 시멘트 바닥에 고립돼서 지금도 앉아 있습니다. 산자가 죽은 자 앞에 취할 수 있는 예의의 허접함에 대해서는 젖혀두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희생된 분들은 편하게 모셔야 합니다. 그게 산자가 죽은 자들 앞에 취해야 하는 도리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들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장례식은 치렀지만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바탕으로 국민안전처라는 이름의 행정기구도 만들고 국민안전의 날도 운운하고 있지만 그건 부차의 부차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고, 이제 우리는 그들의 죽음을 대가로 좀 더 안전하고 나아진 세상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고들 말해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염치 없는 일인 것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무슨 일을 잘 하고 있습니까? 아니, 무슨 일을 하고는 있습니까? 작년 봄과 여름을 뒤덮은 분노와 슬픔을 생각하면 늦었지만 국민적 차원에서 엄숙하게 영결식이라도 치러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영결을 하기 위해서는, 즉 영원히 이별하고 안식을 빌어드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왜 죽었고 어떻게 죽어갔고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그래서 무엇을 고치고 있다는 것이라도 그들의 영전에 고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사가 불과 1년 만에 잘 마무리되리라고 기대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상을 밝히고 그들을 제대로 예의 갖추어 영결하기 위한 준비는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져 왔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정은 그 반대입니다. 사고 당일 그들을 구출해내지 못한 것은 해경의 잘못이지만 그날 이후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해경이 아니라 정부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내 부모, 내 자식, 내 동생, 내 조카 같은 사람들을 떠나보냈으니 우리 모두는 상주입니다. 맞상주여야 할 정부를 비롯해 나머지 상주들은 어떠했습니까? 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근신과 속죄와 뉘우침으로 보내야 하는 상가의 풍경 맞습니까? 4.16 당일 비극만으로도 주체할 수 없는데 그 이후 초래되고 있는 제2, 제3의 비극을 우리는 어떻게 후세에 설명하고 갚을 수 있을까요? 봄꽃들은 작년 이맘때처럼 속절없이 시세워 번그러지고 있더군요. 광화문을 지나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졌고요. 화사한 봄옷 속에 있는 우리의 심장은 더 둔감하게 굳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의사분들이 그러더군요. 심장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결국 종래는 죽게 된다고요. 이렇게 유야무야 흐지부지 되다가 갈수록 고립되어 가다가 어정쩡한 조사 보고서 하나 내놓은 채 세월호 2주기, 3주기, 4주기를 맞이할 겁니까? 1년마다 그저 그날이 되면 형식적인 추모식 한 번 치르고 별 의미 없는 달력 속의 날짜로 희미해져 가도 되는 걸까요? 4.16 1주기를 앞두고 부끄럽게 옷깃염입니다. 산자는 그들이 살아있는 이유를 스스로 보여주어야 진짜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등이 가려운데 구두 위를 긁지는 않겠다는 다짐으로 1년 전 오늘 이강윤의 오늘을 시작했습니다. 되돌아보니 그 다짐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이 프로를 만들고 성원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더 이상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함께 드립니다. 슬픈 봄, 참담한 봄, 4월 1일 순서 잠시 후 시작합니다. 경아, 오랜만에 경아를 만나서 너무너무 좋군. 저도 좋아요, 선생님. 오늘따라 경아의 얼굴이 유난히 빛이 나는 걸
마치 밤하늘의 샛별처럼 말이야, 경아. 선생님이야말로 건강한 청년처럼 변하셨어요. 뭐랄까, 그 이전의 무기력한 선생님이 아닌 야성을 다시 찾은 사나이? 처음엔 나도 새싹 땅콩차가 숙취에만 좋은 줄 알았어. 그런데 차를 곁에 두고 마신 지 얼마 후부터 내가 남자였다는 걸 깨닫게 됐지. 어쩐지 오늘따라 활력이 넘친다 했어요, 선생님. 어때, 경아? 뜨거워요.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네, 오프닝이 좀 너무 길었죠. 듣는데 많이 지루하시지는 않으셨을지 걱정입니다. 달이 바뀌어서 4월이 시작됐습니다. 그 4월. 뉴스 브리핑 받으셔야죠. 송명훈 작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로 광화문과 청와대 앞이 지금 초긴장 상태입니다. 상황은 매우 답답해 보이고요. 제대로 소통은 여전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광화문 농성 그리고 이런 상황 모두 일단 종합해 볼까요? 네, 일단 그 유가족들 가운데서 그 지난해 46일간 단식 농성을 했던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다시 그 거리에서 노숙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찬비를 맞으면서 어제부터 그 자리에서 앉은 채로 지금 노숙을 하고 있고요. 순범 어머님, 동진 어머님이 같이 그 자리에 합세해서 동반 농성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은 지금 정부의 그 이번 시행령이 철회되지 않으면 일주기 행사도 치르지 않을 것이고 모든 그 추모 행사를 중단한 채 무기한 농성을 하겠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한 안산 시민 대책회 회원 30여 명도 오늘 오전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세월호 인연과 그 진실 규명에 대한 그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 경찰이 또 불법 시위로 간주라고 체증을 하겠다 해서 또 몸싸움이 벌어지는 소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오늘 지금 상황은 이러해서 돈 얘기를 꺼낼 땐가 싶기는 한데 또 304분 희생자들의 각각의 사정도 있을 테니까요. 뭐 일견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타이밍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상 그리고 보상금 관련해서 그 기준과 금액 이런 걸 일부 밝혔죠. 네, 이번 단원고 학생 1인당 평균 그 4억 2,581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지금 밝혔는데요. 이 중에 이제 위자료가 1억이고, 일실 수익, 그러니까 일하지 못한 데서 생기는 그 손해 수익을 3억
9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 산출 근거는 학생들은 월소득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보통 인부 노임 단가 월 193만 원을 적용을 해서 이 금액을 산출해냈다고 하고요. 네. 같은 단원고 교사의 경우에는 1인당 약 나이와 직제에 따라서 3억 6천에서 9억 정도가 나오게 되고, 일반인 희생자들은 소득과 연령에 따라서 1억 5천에서 6억 원대까지 각각 보상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 안에 이제 수령을 해가도록 기한을 잡고 있다고 하네요. 이 배상금 이외에 세월호 특별법에 한 위로지원금, 그러니까 각 단체들이 재단이나 피해자를 위한 단체들이 모금한 성금들도 따로 추가로 전해지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약 3억 원 정도가 추가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는 이따 진짜 인터뷰 시간에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이전에는 4.16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으로 많이 친숙해 있으시죠. 사단법인 체제로 바뀌면서 직함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유경근 집행위원장 연결해서 시행령 등 관련, 그리고 일주기를 맞는 자세, 그다음에 정부에 요구하는 것들, 현재 문제점, 향후 전망, 이런 것들 소상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하고 싶으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늘 하시던 대로 샵 인터뷰라고 하시고 말씀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습격 피던 김기종 씨,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가 됐군요. 네, 살인 미수와 외교 사절 폭행,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를 했는데요. 검찰은 실제로 피해자 진술이나 현장 검증을 직접 진행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법의학자 등의 자문을 통해서 과도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목을 겨누고 4차례 이상 내리찍는 등 공격 방법이 살인에 이르기에 충분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김 씨가 이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강력하게 부인을 했지만 한미 연합훈련 반대라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고 사망에 이를 수 있도록 얼굴과 목을 겨냥한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고의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이적 동조 등에 대한 혐의는 아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보강 수사를 통해서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정부 그리고 정부가 지자체 복지예산 3조 원 이 절감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요, 지자체와? 네, 오늘 정부는 정부종합청사에서 이완구 총리 주재로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복지 재정의 효율화 추진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 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으로 5,500억 원, 부정수급 근절로 6천억 원, 유사 복지사업 정비로 1,000억 원, 재정 인프라 강화를 통해서 5,500억 정도를 줄이고요. 지자체에서도 유사 중복 사업을 자율 정비해서 7,000억 원, 그리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운영 개선을 통해서 약 6천억 정도를 절감해서 3조 원 가까운 금액을 절감을 하고 이를 전부 복지 분야에 재투자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3조 원 정도 줄여질 수 있답니까? 네, 이제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 안에 이제 이미 추진 중이던 내용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고, 또 지자체가 협조를 해줄지 불투명한 지적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게 관건인데요. 네, 결국 3조 원이라는 규모는 정부가 최대치를 뽑아내서 하겠다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복지 재정이 부족한 부분을 윗도를 빼서 아랫도를 막을 수 있는 이번 대책이 효율성이 있을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4대강 유지보수비 그리고 이자로만 1년에 한 8천억 원쯤을 쓰고 내년부터는 그게 더 불어나서 한 1조 원씩 써야 한다는데, 지자체들하고 협의해서 다 이거저거 쓸어 모아가지고 한 3조 원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4대강이 얼마나 돈 먹는 하마인지, 우리 모두를 옥죄고 있는 건지 충분히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금연, 요즘 흡연자들 설 자리가 없긴 한데요.
이제 금연구역 단속이 본격 시작된다고요? 계도 기간이 끝나고 이제 바로바로 과태료를 매기는 그 단속을 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이제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를 했었는데요. 100평방미터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해서 모든 음식점과 PC방, 커피숍에서도 담배를 필 수 없게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3월 말로 해서 계도 기간이 끝났고 오늘부터는 당장 이게 담배를 피우게 적발되면 흡연자 개인에게는 과태료 10만 원. 업소에게는 170만 원이 부과가 되고요. 이제 가중처벌을 받아서 2차는 330, 3,500만 원까지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이제 흡연 용도로 사용하는 전용 흡연실이 있으면 거기서 담배를 피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복지부는 앞으로 이제 지자체 등과 함께 집중 단속을 해서 금연구역 확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모든 영업소로 확대된 오늘 서울시내 커피숍과 PC방에서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금연을 하고 네. 어떤 흡연실을 이용하는 데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은 일부 업종에서는 흡연실 마련을 해도 손님들이 대폭 줄었다. 장사에 어려움이 따른다 하고 하소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선 그 업주들에게 물려질 과태료가 어마어마하니까 굉장히 제지가 심하겠죠. 손님들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은 좀 확실히 지켜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부터는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은 바로 즉각적 단속과 과태료가 물려진다니까 참고들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송명훈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을 아시나요? 우리는 정치 권력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KBS, MBC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는 광고 자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SBS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조합비로 운영합니다. 우리는 사주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중동 등 족벌 언론과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드는 국민TV, 국민라디오, 국민TV 뉴스는 가장 순도 높은 뉴스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조합원 가입과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조합원의 가장 멋진 책임, 바로 조합비 납입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도 그렇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자, 늘고는 있지만 아직 절반 수준입니다. 혹시 잊으셨나요? 자동 납부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mediacoup12@gmail.com 혹은 서울 3144-0933으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의 조합비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공정 뉴스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5시 54분 막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청취자 게시판 미리 한번 보고요. 다음에 또 한번 체크하죠. 국물X님, 이 와중에 자원외교 국회 청문회 협상 또 결렬. 여당은 여기서 끝내자.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나와라. 이렇게 맞서고 있다. 그 기사의 헤드라인을 적으시고 예상된 질의멸렬 아니겠습니까? 친이계 권성동 의원에게 간사를 맡기는 순간부터 청문회는 나가리였습니다. 나가리판에서 서로 고를 외치는 꼴이 볼썽사납습니다. 네, 국물X님의 이 해학과 풍자가 있는 촌철살인 멘트를 보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간사 자격이 없죠. 사실 1월 초에 여기저기 별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도 않던데 4박 5일씩 3박 4일씩 막 잠시 들어왔다가 하루 있다가 또 나가고 계속 외국모를 3번인가 막 그래가지고 아예 국정조사 국조위가 그냥 거의 올스톱 상태로 빠지게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럴 거면 차라리 간사직을 내놔라.
왜 그러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친이계죠.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근무도 했던 권성동 의원. 거기가 여당 간사다. 네. 와이론님이 인터뷰가 이렇게 화급하게 제대로 인사를 놔두지 못하고 끝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물론이지요. 방송을 만들고 진행하는 저는 더 오죽하겠습니까? 들으시는 여러분도 안타깝고 때로는 면구하고 그러실 텐데요. 그런데 일단 시간을 기본적으로는 인터뷰 시간을 잡아놓은 때는 있습니다. 시간대는 있는데 인터뷰에 응해 주실 분, 인터뷰이의 일정상 그분 일정에 맞춰서 인터뷰 시간이 정해지는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5시 반 이럴 때 하기도 하고요. 하다 보면은 얘기가 조금 길어지는데 인터뷰이께서는 남은 시간이 몇 분인지 몇 초인지를 가늠할 수 없을 뿐더러 설은 가늠한다 해도 아주 훈련된 전문 방송인이 아닌 한 그 남은 몇십 초에서 마무리 발언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건 사실 훈련된 방송인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렇다고 1분 남았습니다라고 미리 예고를 해드리는 것도 그분이 나머지 1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데 가늠을 제대로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진행자인 제가 질문을 한두 개 빼더라도 넉넉하게 맞추면 되기는 하는데 저는 하나라도 더 묻고 하나라도 더 전달하기 위해서 가끔 무리한 나머지 1분 10초쯤 남았을 때 정말 갈등이 큽니다. 이 질문을 할까 말까. 이건 인터뷰 기술상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진정성으로 일단 봐주시고 앞으로는 제대로 인사하고 마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약속 대련이 아니라 자유 대련. 그다음에 인터뷰이에게 결례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살아있는 질문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생생한 질문. 그분 입장에서는 사전에 질문지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돌발 질문으로 느껴서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미리 문제지를 보내고 준비된 정답만 앵무새처럼 읽는 되뇌이는 그런 인터뷰를 지향하는 것은 결코 아닐 테니까요. 예, 아무튼 특히 어제는 좀 많이들 아쉬우셨죠.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가 고마해라님. 저 무소불위 권력 가진 인면수심에 사람들이 언제쯤이면 지은 죄값을 받을까요? 인과응보가 있다는데 언젠가부터는 없는 서민들한테만 해당되는 인과응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서민뿐인 듯 해서 입안이 소태 같습니다. 매우 쓰죠, 소태. 네. 4월을 다시 맞는 심정. 누군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KD35님, 사고 1주기를 맞아 계속 추모와 시위가 멈출 줄 모르니 정부에서 보상금으로 논란을 투척 중이죠. 정말 비열의 끝판을 보는 느낌. 그리고 정부 농간에 속거나 속어주는 척하는 망나니 XX들. 이 XX가 뭘까요? 언론일까요? 누굴까요? 네, 각자 생각하시죠. 짐작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라는 진상규명은 내팽개치고 배상금과 보상금 액수만 언론에 흘리는 건 일배 등의 나쁜 손가락질을 부추기는 거라고 봅니다. 정부의 나쁜 의도에 휘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네, 그렇죠. 국민TV 뉴스K 그리고 미디어 협동조합 2주년 그리고 뉴스K와 이강윤의 1주년을 축하해 주시는 글들 여러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일이 읽어드리지는 못합니다만 대단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프닝에서도 잠시 언급은 했습니다만 과연 잘 해오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은 늘 반성하고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4월 6일부터는 시간을 1시간 앞당겨서 오히려 앞당깁니다. 4시 반부터 6시까지 90분간 진행이 됩니다. 해는 길어지는 여름철로 가고 있는데 본래는 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을 지향했지만
이번 4월 6일 봄철 개편을 맞으면서 보이는 라디오 컨셉의 프로그램 띠를 6시부터 7시까지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동시에 설정을 하고, 이어서 저녁 7시부터는 또 뉴스 K 방송, 그러니까 TV의 우리 데일리 뉴스인 뉴스 K가 9시에서 2시간 앞당겨서 저녁 7시로 앞당겨지는 거죠. 그래서 6시부터 7시 반까지 보이는 라디오와 뉴스 K, 뉴스 수중계라고 하더군요. 뉴스 K 텔레비전 뉴스를 받아서 라디오로도 동시 송출하는 그 띠가 고정으로 설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하는 것은 좀 너무 늦은 감도 좀 있고요. 그래서 편성을 하다가 오후 시간대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석간 뉴스다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편성 과정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겠죠.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을 해 주시고, 시간대는 좀 바뀝니다만, 그리고 계절에 꼭 들어맞는 편성인가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마음이 있으면, 그리고 열심히 물론 저희가 임할 것은 물론이고, 전과 다름없이 성원, 비판, 질책 해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시간대는 옮기지만 계속해서 라디오 실시간으로 뵐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사도 요한님, 4.16 말고 또 잊지 말아야 할 사건, 성수대교 사건, 대구 지하철 사건, 그리고 도시가스 폭발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굉장히 오래전인데 1990년대 초반이 아닌가 싶은데 서해 페리오 사건도 있었고요. 네. 나머지 주신 견해들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용산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을 했었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하지만 대못을 받고 살인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를 공기업 사장에 낙하산 임명을 시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나 정부에서 그 자료를 또 안 내놓고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다가 화학약품, 전리방송 다 감추어 놓고서는 이 피해자 가족들한테 입증 책임을 지라는 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아이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진행도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아마 평생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이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발언권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전파하는 뉴스 K. 장악당하지 않은 뉴스 K. 밤 9시,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회 정개특위 드디어 오늘 첫 번째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 네네. 의원 정수 확대 여부, 이거 진짜 관심들 많아요. 이게 역시 우선적인 관심사가 된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제 오늘 첫 전체 회의를 열었었는데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 선거구별, 지역구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이제 2대1 이하로 줄이도록, 그래서 그 관련 법안 개정을 이제 올해 연말까지 끝내도록 지금 그렇게 주문을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지역구 선거구를 이 인구 편차 2대1 이하로 이제 조정하는 문제를 이제 어쨌든 국회는 이제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이 정치관련법 개정 의견을 선관위가 이제 얼마 전 지난달에 제출을 하면서 제시했던 핵심이 현행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200명, 100명, 그러니까 지역구는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는 대폭 늘리는, 그리고 거기다가 이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실시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이제 개정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지금 1988년에 도입됐었던 소선거구제, 그러니까 한 선거구에서 한 명씩 이 선출하는 이 소선거구제의 폐해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큰 상태고, 거기다가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요구는 사실 계속해서 있어 왔고,
의원 정수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데 지역구를 조정하는 문제는 사실 의원들의 밥그릇이 걸려있는 문제고 아주 이제 복잡하게 지금 논의가 이제 전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가장 먼저 지금 이제 주된 화제를 올린 게 이게 복합적이긴 한데 최종적으로 보면 이제 의원 정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먼저 지금 논의가 시작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이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1대2, 2대1 이하로 인구 편차를 조정을 하다 보면 사실은 수도권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는 선거구가 늘어나고 반면에 농어촌 지역구는 선거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당이나 야당,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장 큰 텃밭으로 이 지역 기반을 갖고 있는 영남이나 호남, 특히 이 TK 대구 경북 지역, 경상북도 지역하고 호남에서도 전라북도 지역 이 선거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여야가 텃밭을 내놔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선거구가 늘어날 텐데 이 선거구가 늘어나는 거를 뭐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은 없는 거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네. 그런데 선관위는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기반해서 지역구 의석을 246석에서 200석으로 줄이자고 제안을 했고 예. 비례대표는 54석에서 이제 그렇죠 100석으로 늘리자고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니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지지가 좀 있는 편이고 예. 그러다 보니 결국은 비례대표를 지금 겨우 18% 전체 의원 정수의 18%밖에 안 되는 비례대표를 더 줄여서 지역구를 확보를 하려다 보니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야당에서는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면 영남, 호남에서 내주는 새누리당 쪽에 내주는 의석보다 영남에서 얻어올 수 있는 의석이 훨씬 크니까 예. 이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의원 정수를 현실적으로 지역구를 지금보다 줄이지 못한다면 비례대표만큼 의석수를 더 늘리자 이런 주장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새누리당은 반면에 조금 직접 이 의석수를 늘리자는 얘기를 아주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치 않게는 생각하지만 그렇더라도 의원 정수를 전체적으로 늘리는 게 가능하다면 지역구 조정이 훨씬 용이해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선거제도 지금의 소선거구제도를 유지할지 그다음에 비례대표의 선출 방식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부터 좀 가닥을 잡아 나가면서 그렇다면 우리 현실에 한국 사회 현실에 맞는 의원 정수가 몇 명 정도가 적정하냐 이제 이렇게 논의가 가야 사실은 맞는 얘기일 텐데 지금 오늘 첫 회의부터 가장 뜨거운 쟁점은 의원 정수를 늘릴 거냐 말 거냐 이쪽으로 지금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 정계특위에 맡겨놔봐야 어느 세월에 답안지를 낼지 참 걱정입니다. 그 양 기자는 어떤 견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현실적으로 지역구 수를 줄이기가 쉽지 않을 건데 예.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야가 지금 텃밭으로 갖고 있는 경상북도나 전라북도에서 의석이 줄어드는 거를 최소화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지역구가 한두 석 혹은 두세 석 몇 석 더 늘어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현행 비례대표를 다음은 서너 석이라도 줄이는 쪽으로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 예. 그렇게 논의가 진행될 텐데 저는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다면 의원 정수는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대로 360명 내지는 350명 정도 수준까지는 늘리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정치권에서 그동안에 논의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워낙 이제 의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반발이 굉장히 크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쓰는 예산의 한도를 총액은 늘리지 그대로 않는 두고. 선에서, 그렇죠. 늘리지 않는 선에서 예.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 뭐 이런 것들이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국회에서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예. 그런 것들까지 좀 감안을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정치의 문외한이고 무식해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요. 한 400명으로 늘리고 국회의원 세비와 보좌진 제공 등, 보좌진은 공동 풀제를 일부 도입하고 세비는 약 30% 내지 한 50%쯤 줄이고 상당 부분을 명예직화하고 그리고 한 400명으로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계시다고 그 명백한 여론에 이제 지금 조사해보면 그런 여론이 맞는데 현재처럼 국회가 비효율적, 비생산적으로 운영되고 땡깡이나 부리고 어디 가서 갑질이나 하고 거들먹거리고 괜히 폼 잡고 선거 끝나고 나면 지가 머슴인 줄 모르고 상전인 걸로 착각하는 국회의원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건 반대하겠지만 할 일 잘하고 경우 갖춰서 국민들 앞에서는 겸손하고 힘센 놈 앞에서는 세게 대차게 기죽지 않고 이런 국회의원 늘어나는 거는 저는 찬동해 주시리라고 봐요. 저는 한 400명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뭐 나중에 언제 그거 하고 있으면 가서 막 그 플로어에서라도 발언하고 싶네. 오지 마라 그러겠죠. 그럼 아마 또 그럴 겁니다. 이 사드 참 이게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내야 할 문제인가? 미국이 애가 닳고 몸이 다르면 뭔가 할 거고 해도 행정부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국회는 그냥 그럼 좋겠는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결국 사드 문제 두고 의원총회 열었네요. 네, 의원총회로 한 3시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아까 2시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한 5시쯤 이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네. 오늘 전체 한 80여 명 정도 의원들이 참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 전체 의석수가 158석이니까요. 그 중에서 뭐 한 절반 정도 참석을 한 건데, 뭐 구체적으로 이제 결론이 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끝은 이렇습니다. 그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제 나오면서 밖에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에게 한 명 빼고는 다 찬성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한 찬성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이 사드 배치 공론화 논의가 옳지 않다. 그리고 사드 자체도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 지금 미국 행정부 내에서 사실 문제가 지금 여전히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를 감안해서 공개적으로 이런 논의가 필요한 논의가 아니다. 불필요한 논의다. 논란을 오히려 확산시키는 논의다라고 공개적으로 자기 입장을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밝힌 사람이 이제 윤상현 의원 한 명이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논의를 공개적으로 하지 말자, 이런 논의 하지 말자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한 명뿐이었다. 뭐 이제 이런 취지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친박계 의원들의 다수는 아마 불참을 한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체 지금 소속 의원의 절반 정도만 참석을 했었으니까요. 다만 이 뭔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적극적인 뭔가 대처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는 취지에는 뭐 그 오늘 의총 참석했던 의원들의 다수가 공감했다는 건 뭐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여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뭐 어떤 무기 체계, 방어 체계여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이게 그런 무기나 방어 체계로 접근할 문제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개개인 의원별로 좀 얘기들이 생각들이 달랐을 텐데요. 오늘 전체 8명 정도가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견 개진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청와대 정무특보이기도 한 이 윤상현 의원이 이제 공개적으로 논의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힌 거고요. 나머지 7명 중에서는 사드 배치가 옳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북한 핵무기에 대한 방어 체계가 필요한데
뭐 이것이 구체적으로 사드다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은 의원들도 몇 사람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충분히 예상 가능한 논의 수준이었지. 예. 이게 우리가 뭐 애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드 배치 관련 이 의원총회를 한다고 했었을 때 지적했었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드 배치에 관한 이 기술적인 또 군사적인 그런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논의할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이 사실상 뭐 오늘 뭐 그대로 투영된 그런 의원총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쨌든 본인이 오늘 그 의원총회를 시작하면서 이게 내 개인의 신념 때문에, 내 개인의 소신 때문에 의원총회를 여는 게 아니고 결국 이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 이런 것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런 문제를 갖고 의원총회를 여당이 한 적은 없지만 필요한 논의다라는 판단에서 정책 요청을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결국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특보단 회의에서 이 AIIB 가입 문제하고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그 충분히 이 좀 조정하고 우리 나름의 판단에 따라서 대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친박계에서는 그동안에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책의원총회 개최를 계속해서 반대해 왔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듯이 윤상현 특보 이외에 사실 친박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참석률은 굉장히 저조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윤상현 의원은 청와대와 친박계 의중을 공개적으로 대변한 그런 역할을 좀 총대를 맨 것 아닌가 싶고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오늘 사드 의원총회를 개최한 건 결국 이 청와대나 이 친박 주류의 우려, 반발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총회를 강행한 거는 결국은 좀 자신이 원내대표로서 존재과시? 당의 그렇죠 중추로서 자신의 좀 역할 또 이런 것들을 좀 본격적으로 이 드러내는 하나의 계기로 좀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3시간 동안 열렸는데 회의 시간 치고는 발언자가 8명이라면 생각보다는 적네요. 오늘 회의 이제 의원총회를 지금 정책의총을 오늘 하고 내일 이틀간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내일은 이제 그동안의 보수혁신 특별위원회에서 그 결론을 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당론으로 채택을 할 건지 이제 추인하는 그런 논의. 그러니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개특위 논의와 이제 맞물려 있는 그런 주제들을 갖고 내일 정책의총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 이제 사드 배치 문제뿐만 아니고 그 공무원연금 개혁 부분, 그다음에 뭐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 같은 문제, 그리고 이런 다양한 현안들, 그러니까 복지 현안들까지 포함해서 노사정 대타 얘기도 있었을 그렇죠. 것이고. 예. 그런 문제들까지 이제 포함하는 정책의총이어서 8명이면 뭐 별로 바로 안 했는데 할 말이 별로 사실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많은 지적들이 사실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사실 사드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 또 전략적 또는 뭐 기술적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으면 사실은 얘기하기가 좀 뭐한 주제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한 명도 없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나저나 오늘 의총에 김무성 대표 참석했나요? 오늘 김무성 대표는 그 KTX 호남선 개통 행사에 갔죠? 네, 행사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제가 뭐 오프 더 레코드 하나 이럴 때 깨도 되려나? 며칠 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이네요. 김무성 대표를 연사로 보신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한 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냥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몇 명이 밥 먹는 자리는 아니고요. 반공식적인 거기에 초청 연사로 정식 와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날 기사거리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한국일보에 누구도 와 있었어요, 현장에. 그런데 이 사드 관련해서 김 대표가 이런 말 합니다. 이거 뭐 며칠 지났으니까 깨도 되죠, 뭐. 양 기자가 쓰시면 쓰실 거고 말면 막 알아서 하시고. 사드는 AIIB와 바터할 대상이 아니다.
그건 경제 문제고 이건 군사 문제인데 마치 AIIB를 들어주고 사드도 들어주면 우리가 미국, 중국을 다 만족시키는 그런 거냐?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자신의 소신과 함께. 그러면 새누리당에서는 왜 사드 가지고 의원총회도 하고 또 최근에는 뭐 우리 김 대표도 뭐 사드 관련 뭐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 보유국이다 이런 발언하면서 사드 얘기도 꺼내셨던데 이제는 유승민 대표만이 아니라 김 대표도 이 공론화 대열에 참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건 아닌데 잘못 전달됐다. 국제사회에서 지하 핵실험을 2번 내지 3번 하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관행을 강조한 것일 뿐이고, 그러면서 그 다음이 재밌어요. 원내대표라는 직함도 붙이지 않은 채 이름만 이렇게 말하면서 괜히 막 앞에 나서서 설치고 그런단 말이야. 가만히 있으면 어른이 알아서 이렇게 될 텐데 미국을 몸 달게 해야지 왜 우리가 먼저 꺼내는지 모르겠다고 딱 이렇게 잘라버리던데요. 근데 본인은 본인은 앞뒤가 기사 가치가 돼야 안 돼 일단.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전해드렸듯이 김무성 대표가 사실 해양대 가서 좀 청춘무대 톡 콘서트 하면서 그러니까 단순히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인정 말고 이제 간주라는 표현을 썼는데 해명했죠. 간주하자는 그것뿐만 아니고 사드 얘기도 했죠. 그날 얘기한 거는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게. 근데 또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는 도대체 여기서 딴 말하고 학생들 앞에서는 그래 말하고 그걸 가지고 질문을 했더니 거기는 이제 뭐 좀 머리 큰 언론인 출신들 뭐 이런 거였는데 또 살짝 뒤로 빼더라고요. 그러면서 공을 또 유 대표한테 원내대표한테 넘기던데. 아무튼 신신당부를 하고 갔어요. 저는 그날 바로 뭐 한 거 아니니까 제가 오프 깬 건 아닙니다. 네. 마지막 얘기 하나 듣죠. 자, 야당이 제1야당이 지금 광주가 코가 석자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 등 비롯해서 지도부가 지금 광주 서울로 또 우르르 몰려갔는데 거기 초반이긴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면서요? 그렇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사실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4곳 중에서 오히려 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 인천 서강화을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내부에서 나올 정도니까요. 예. 광주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천정배 전 의원 나름 개혁적인 이미지 색채가 굉장히 강해서 이전에 호남 출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에 대한 그런 불신 혹은 좀 실망 이런 것들을 좀 대체하는 대체제로서의 기능 역할은 지금 충분히 유권자들에게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도 최근 거를 보면 지금 천 전 의원이 좀 앞서 있는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조영태 후보를 내세운 게 사실은 인지도나 혹은 또 개혁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천 전 의원에 비하기 어렵다 이런 내부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광주 텃밭에서 이 패배를 하면 결국은 서울에서 이 관악을에 정동영 전 의원의 출마로 지금 관악을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런 이제 위기감은 커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오늘 지금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광주 서울에서 아침에 이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KTX 개통식에 참석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광주 서울이 녹록치는 않은데 그런데 이제 유권자들에게 이 판단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선거 때는 후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새정치연합이 내세운 후보가 천 전 의원보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더 우위를 점하지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경쟁력이 정말로 높은 후보가 아니라면 사실은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좀
심사숙고해서 공천을 하는 문제에서부터 좀 더 좀 치밀하게 준비를 했었어야 한다. 이런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28일 남았는데 뭐 보선은 보선으로 끝나긴 하겠지만, 그리고 양당의 대표부가 이것 때문에 인책에 몰리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디딤돌이 될 건 확실한데, 그렇죠. 새정년 상당히 긴장해야 될 것 같고, 결과가 글쎄요 그닥 무슨 정말 비단의 대책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상당히 좀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제 개인 생각인데요. 네. 오늘 몇몇 그 새정치민주연합 쪽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좀 제 나름대로 그냥 생각을 얘기한 건데, 사실은 이게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어쨌든 지역 일꾼론, 그러니까 새준마라고 그러죠. 새준마. 네, 차준마를 원용을 한 이 새준마를 이제 내세워서 지역 경제 일꾼론 이제 이렇게 하고 그 선거 구도를 지금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뒤늦게 이제 서민 경제 살리겠다 이런 건데,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실제로 이번 선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저는 문재인 대표가 좀 이번 선거를 아예, 그러니까 4군데 전국적으로 수도권 3군데 또 호남 1군데 이렇게 전국적인 선거는 아니지만, 문재인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의 구도 자체를 문재인 선거로 바꾸는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문재인 대표가 광주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 경제 실정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할 선거를 야당에 대한 심판의 장으로 만드는 것, 이게 과연 옳은 거냐 이러면서 천정배 전 의원에 대해서 그 표현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 당의 낡은 세력이다. 탈당한 천정배 전 의원은 우리 당의 낡은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달리 뒤집어서 보면 이번 선거를, 그러니까 광주만 해도 말씀드렸듯이 천정배 대 조영택 이렇게 구도를 끌고 가면 사실은 저는 이기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문재인 대표가 문재인 대 천정배의 구도로 가든지 그런 식으로 좀 구도를 바꿔낼 수 있는 전략을 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서민경제를 살리는 선거, 서민들의 지갑을 두툼하게 하는 선거 이렇게 잡았으면 차라리 문재인 대 박근혜의 구도로 직접 구도를 본인이 만들어내거나 하는 좀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이번 선거, 광주 선거는 쉽지 않을 거고요. 이건 마찬가지로 관악을도 마찬가지일 그렇죠. 겁니다. 네. 선거 구도를 만들고 이끌고 갈 수 있는 게 그 정치인의 이제 시험에 임했을 때의 파워이자 잠재 능력의 발현인데.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는 그거는 또 속성 과외나 쪽집게 과외가 잘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해결해 줄 수도 있다고만도 볼 수 없고 타고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새정년 긴장 바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낡은 인물이라고 분파주의자라고 몰아쳤던 사람들 때문에 그들에게 지거나 또는 그들로 인해서 어쨌거나 놓치게 될 가능성 여러 군데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주제 국회 안 가도 다 앉아서 다 훤히 보고 봤네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 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 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17도, 광주 22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습니다. 다만 동해안은 강릉 10도, 속초 9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밑돌아 다소 쌀쌀합니다. 내일은 또다시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중부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늦은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는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4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바다에서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오늘 행간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중앙일보가 오늘 일면 톱으로 썼던데 마음먹고 썼더군요. 공무원연금 지난 2007년 개혁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우선 앞부분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 벽에 부닥쳤다. 국민 대타협기구가 협상 시한을 넘기더니 이제는 실무협상기구 구성과 운영을 두고 옥신각신하며 진도를 못 내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대타협기구라는 투트랙으로 진행되던 개혁 과정에 난데없이 실무협상기구 안이 끼어들면서 개혁이 자칫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조혜진,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 대표는 어제 실무기구 구성을 위한 회담을 열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조 원내수석부 대표는 개혁 시한이 5월 2일인 만큼 실무기구의 활동 기한을 4월 중순 정도로 정하자고 요청했고, 안 원내수석부 대표는 기한을 못 박으면 공무원 단체의 반발로 판이 깨진다며 반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야당이 실무기구의 활동 시한을 연금특위와 함께 하자고 주장한 것은 공무원 단체를 설득해 협상 테이블에 앉히겠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는 공무원 단체가 양보하려는 자세를 보일 때나 통할 수 있다. 네, 제가 이 기사를 텍스트로 고른 것은 대개는 비판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텍스트로 골라서 행간을 진행하는 게 태반이긴 합니다만 이 기사의 결론도 그렇고 저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간추려서 그냥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체는 간단합니다. 국민연금 지난번 개혁 때 손질할 때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용돈연금이라는 말밖에는 못 듣고 있지만 그래서 개인연금이나 기초연금 필요성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국민연금 제도 그 자체의 영속성과 후손들에게 너무 손을 빌리지 않기 위해서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전체 국민을 상대로 표 떨어질 짓이긴 했지만 했습니다. 많이 줄였죠. 그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소득 대체율이란 말 어쩔 수 없이 듣기 싫으셔도 들으셔야 할 겁니다. 이 소리 뭔 말이냐면 생애 평균 소득에 비해서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 비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애 평균 소득이 100원이었다면 소득 대체율이 50%다 이 말은 평균 생애 동안 100원을 받았는데 이제 국민연금 지급받는 시점이 되면 50원씩 맞는다 이거잖아요. 우리나라 경우에 지난 2007년에 소득 대체율을 60%에서 40%로 대폭 줄였습니다. 정말 이거 많이 줄인 겁니다. 우리가 연금 개혁이 좀 늦었습니다. 우리보다 연금을 먼저 시작한 2000년 선진국들은 지난 2000년 전후에 연금 개혁을 단행했는데 이유는 똑같습니다. 우리와 저출산 고령화와 저성장에
최초 약속했던 연금 지급률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일과 일본은 아예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버렸습니다. 실은 이게 제일 정확하고 간단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군인연금과 국민연금, 사학연금을 왜 따로 운영하면서 그들에게 높은 소득 연금 지급을 나라 돈으로 주어야 하는 겁니까? 자, 지난 2007년에 국민연금을 손댈 때 제가 소득 대체율을 60%에서 40%로 줄였다고 했죠. 노후에 받는 연금을 33%나 줄인 겁니다. 이게 이제 계산을 제대로 해보면.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2047년에 재정이 잘못하면 고갈할 수 있다라는 우려에 결국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공무원연금은 하루에 80억 원씩 부채, 재정에서 우리는 세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80억 원. 가만히 앉아서 80억 원이요. 여러분 택시 탔을 때 차가 꽉 막혀가지고 서 있기만 한데 그 미터기에 요금 철컥철컥 올라가면 참 그렇잖아요. 토요일, 일요일도 안 가려요. 국경일 쉬는 날도 없고 추석 연휴 닷새건 뭐건 하루에 80억씩 꼬박꼬박 우리가 낸 세금에서 내야 하는 겁니다. 왜 국민연금은 소득 대체율을 대체수준을 낮췄는데 왜 공무원연금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까? 퇴직금을 안 받기 때문에? 평소에 박봉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저 사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평소에 후하게 돈 많이 받고 흥청망청 그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어차피 그 신분상의 여타 보장과 복지책들 나름대로 잘 돼 있고 기본적으로 명예와 봉사 그게 앞서는 겁니다. 왜 노후까지 우리가 그들의 행복한 노후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까? 일하는 동안 세금 주고 잘 일하게 하고 그 대신 평소에 급여 좀 올려주는 건 동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선거 앞두고는 모두 공무원 100만 가족 그렇게 해서 2인 가족 치면 한 200만 명 최소 되겠죠? 그것들 그 숫자에 짓눌려가지고 눈치 보느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할 것 아닙니다. 시한 5월 2일입니다. 4.29 보선이 선거이긴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 전에 치러지는 선거라서 공무원들 눈치 본다? 이거 올바른 태도 아닙니다. 야당은 지난 2007년 국민연금 개혁할 때 그때는 여당이었습니다. 현재의 야당은. 그때 해냈습니다. 그 정신으로 돌아가서 공무원연금 확실하게 고쳐야 합니다. 국민들은 피해보는 줄 다 알았지만 그때 꾹 참아줬습니다. 공무원들도 고통 분담, 동참 요구하려면 지난 2007년 국민연금 대폭 수술했던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국민연금 그렇게 적게 받도록 고친 사람들 주역이 지금 바로 그 공무원들입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2014년 4월 TV 개국 전까지 조합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립 이후 1년 1개월 동안 출자금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왜 받지 않았냐고 묻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조합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TV 개국이 이루어졌고 이제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으로 더 큰 발전, 즉 성숙한 동력을 만들어주십시오. 주목받는 방송, 신뢰받는 언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국민.tv, 서울전화 3144-7737 또는 이메일 mediacoup12@gmail.com으로 신청해주세요. 자정, 팟캐스트의 파라다이스가 열린다. 화요일 0시 기생충의 신비로운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준호, 정혜진의 기생충 펀팩트. 수요일 0시 고양이와 사람의 알콩달콩한 밀당. 한쌤의 야옹스럽게. 목요일 0시 군생활의 모든 것 거치고 시원하게 확 까드립니다. 화라 안돼. 금요일 0시 여성 기혼자들의 영원한 딜레마 시월드 탈출 프로젝트. 김사한 김나문의 언더 더 씨. 토요일 0시 최욱의 정영진의 불금쇼. 매주 금요일 밤 12시 루저 갱생 프로젝트로 초대합니다. 0시 재미와 유익, 감동의 한 보따리. 잊지 마세요. 국민라디오 채널 고정입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 누가 널리 알리겠습니까? 국민TV 홍보지원단 국티홍지에서는 사이버상에서 국민라디오 국민TV 콘텐츠를 확산시킬 1000명의 사이버 홍보대사를 찾습니다.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소중한 콘텐츠 확산, 공정언론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착실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좋은 콘텐츠를 널리 알릴 아름다운 손길이 되주세요. 자세한 문의 이메일은 국민TVPR@gmail.com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진짜 인터뷰입니다. 1년 전인 4월 16일 그 당시의 처참함과 참담함과 슬픔보다 1주년을 맞는 이제 첫날이 시작된 오늘 4월을 맞는 마음은 더 처참하고 참담합니다. 엊그제 비오는 와중에 세월호 가족들은 청와대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그리고 광화문에서 비를 맞으며 한대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일주기를 맞아도 되는 것인지 무너지는 심정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유경근 대변인으로들 더 많이 친숙하시죠. 예은아빠 유경근 집행위원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은 어디 계시는지요? 예, 지금은 광화문에 있습니다. 예.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뭐 예상은 했지만. 이제 좀 많이 쉬어서 좀 제대로 알아들으실 수 있을지. 예. 그건 저희가 볼륨을 최대한 조정할 테니까 그 염려는 마시고. 네. 이렇게 목이 쇠시고 기진맥진하고 이런 게 느껴지니까 인터뷰를 진행하면서도 마음이 참 아픕니다. 우선 엊그제 집회라고 할 수도 없고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언제라도 만나드릴 테니 오시오라고 했던 약속, 본인은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시행령의 문제점을 얘기하러 가는 도중에 경찰이 너무 과잉진압해서 여러분들이 다치시고 연행도 되고 했는데 어제 성우 아빠랑 나오셨다는 얘기는 듣습니다만 세월호 가족분들 일단 피해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대략 정리부터 할까요? 글쎄요, 피해 상황이라고 하니까 참 웃음이 좀 나오는데요. 사실 개의치 않고 있고요. 네. 연행이 돼서 물론 이제 연락해가지고 잘 얘기해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서 동의하는 가족이나 특히 당사자들도 그것 때문에 속된 말로 쫄거나 이런 사람도 없는 상황이고요. 예.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아예 그냥 다 세게 해가지고 다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라도 좀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괜히 사람만 약 올리고 이러면서 참 시간만 끌게 만들고 하는 게 더 지금 저희는 속이 상합니다. 다치신 분도 있고 까지신 분도 있고 병원 임대 늘어나고 이래가지고 병원 가신 분도 많고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쓰겠습니까? 사실 지금 아이들 그리고 지난 1년을 생각하면 엄마 아빠들 몸 상한 거 이거야 큰 대수이긴 하겠습니다만 우선 시행령에 관해서는 제가 약 3일 전에 이석태 위원장과 와이드 인터뷰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어는 봤습니다. 그것과 물론 이제 가족들의 입장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것을 다시 그대로 복귀하기보다는 요 점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주도하는 관제기구로 될 게 거의 확실시 되는데 공무원들은 조력자에 그쳐야 하는 이유, 그 조사 활동에 있어서 그것을 가족들의 입장에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뻔한 이야기인데요. 네, 현재 정부는 좀 조심스럽게 표현하면 잠재적인 조사 대상입니다. 네네. 조사 대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조사를 주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네. 그 결과는 불보듯이 뻔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안 되죠. 더더군다나 네. 파견하는 공무원들의 구성을 보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해양수산부가 가장 많은 인원을 파견하게 돼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국민안전처. 왜 국민안전처가 문제가 되냐면 이번에 정부에 조직 개편하면서 해경을 해체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네, 그 해경을 국민안전처로 배치를 해버렸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양수산부와 똑같은 인원에 가장 많은, 제가 알기로는 8명으로 기억합니다만 예. 그 인원을 파견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조사 대상 기관에 직접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기관을, 자신이 속해 있는 부서를 조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네. 예, 이런 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요. 단지 특별조사위원회가 국가기구이기 때문에 한시적이긴 합니다만, 그 국가기구가, 그런 공신력 있고 또 제대로 일처리를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여러 가지 절차나 뒷받침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은 이제 공무원들의 힘을 빌릴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조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개입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사실, 한마디로 언어 도단입니다. 조사 받을 사람이 조사 업무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실 그동안 특별법 제정 과정 작년에 가을 겨울 이후를 쭉 생각해보면 너무 진절머리 쳐지시긴 하겠습니다만 유가족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상당한 양보를 했고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에서 이제 현재의 특별법 수준으로 양보가 돼서 성안이 됐는데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밝히신 내용 아직 제대로 그러니까 기자회견에서 유가족분들이 강조하신 점이 기사화될 때는 조금 왜곡되거나 중요도가 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 그러니까 그 점에 치중해서 몇 가지만 좀 우리 청취자분들께 재삼 강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도 사실은 이제 그 배부담 기준이 발표되고 막 이러면서 정말 온통 대한민국이 그 숫자로 도배가 되고 있는데요. 너무 분통이 터져가지고 제가 페북에 그런 글도 올렸습니다만.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기자가 예를 들어서 4억 2천을 딱 정했다고 그러는데 이걸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저희 그전 같았으면 순대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찬성합니다 또는 반대하는 거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 의미가 있어요. 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그렇게 판단을 하는지. 근데 보도가 나갈 때에는 그 의미,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빠지죠. 그리고 항상 타이틀로 유가족이 돈 더 달라고 한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4억 2천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언론과도 관계 있고 특히 정부 여당하고 얘기할 때도 비슷한 경우가 있지만 과거에 수사권 기소권을 요구할 때에도 비슷한 양상이었어요. 저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정말 독립적으로 제대로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특별조사위원회가 거기에 걸맞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제대로 결과가 나와야만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납득을 하게 되고 납득이 되어야만 이 세월호 참사는 이 사회적으로 이 갈등의 그런 고리를 끊고 좀 정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합리적인 납득이 돼야 되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거였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야기를 하면 나가는 기사라든가 또는 정부 여당의 반응은 그래? 그러면 청와대를 공격하겠다는 얘기네. 청와대를 들쑤시겠다는 얘기네. 이렇게 변질이 돼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저희 입으로 단 한 번도 청와대를 들쑤시거나 공격하거나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정당한 권리를 또 권한을 가지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활동을 한 결과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조사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지만 아니 특별조사위원회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 조사할 가치가 없다. 그러면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원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칙을 이야기하는 저희한테 와서 그래 그러면 결국 너희들 목적은 대통령을 공격을 하겠다는 거지 라고 반응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은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예. 자, 실질적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해수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의 입법 예고 기간입니다. 네. 그 중에 뭐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일부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긴 했는데 현재 특위 측에서는 독소 조항 부분 수정이 아니라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유가족들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요. 이번에 아, 먼저 말씀하십시오. 아니다. 예. 그렇다면 어차피 지금 행정 절차상 입법 예고 기한을 늘리거나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실질적으로 3, 4일밖에 안 남았는데 현재 주무부처인 해수부와 협상 테이블 또는 뭐 이런 얘기들이 물밑으로 오가고는 있습니까? 현재 해수부의 입장은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의견이 있으면 달라. 그 의견을 받아서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나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고 또 하나 저희가 먼저 협상을 요구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시행령 안을 협상을 해서 일부 고치고 조정하고 보완을 해서 가능할 시행령 아니면 그렇게 저희가 시도를 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유일무이한 목표, 실질적인 목표는 이 시행령 안을 전면 폐기하고 찢어버리는 겁니다. 아, 그러기 때문에 협상을 제의해야 협상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런데 비극적 시나리오에 입각해서 질문을 드려서 조금 송구하긴 합니다만 시행령 폐기가 되질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해수부가 몇몇 부분을 상징적으로 조금 고치면서 그대로 강행을 한다면 그 이후의 대책 지금 공개하시기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일단이라도 좀 밝혀주실 수 있을지요? 그건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이걸 일부 조금 수정을 해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 시행령안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조사활동을 시작을 한다. 라고 가정을 하시는 거죠. 네네. 그런 특별조사위원회는 실제로 진상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결과도 내올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예언을 한다면 기존의 검찰에서 정부에서 조사한 결과를 검토해 본 결과 아주 사소한 건 몇 가지 보완을 한 상태에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 뻔합니다. 그러한 것을 저희가 어쩔 수 없으니 또는 진상규명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일단 해보자 라는 판단은 분명히 안 할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인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런 정도로 고쳐진 시행령안은 저희는 절대로 받을 생각이 없다.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더라도 특위 자체가 스스로 가동 중단을 선언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에 이런 것도 하나로 상정해 볼 수는 있겠군요.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하긴 그거는 특위 관계자가 답변할 사항이긴 합니다. 그러나 특위의 조사위원들과 저희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을 한 것은 특위위원들이나 특히 저희 가족들이 추천한 위원들 또 야당 쪽에서 추천한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과 저희 가족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이 특별조사위원회 어떤 권리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상조사 또는 진상규명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목표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공감대를 저희 갖고 있습니다. 절박감은 충분히 알겠고요. 단호함도 읽혔습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이 조금 있으셨으니까 오늘 배상 및 보상 기준과 금액을 정부에서는 발표했지만 그 관련 질문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타이트하니까, 네, 아까 네, 그 입장 발표하신 걸로 대신 전달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나 네, 말씀하시죠. 내일 오후 1시에 광화문에서 저희가 이거 관련된 공식 입장 발표를 합니다. 네네. 거기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1시 광화문 광장입니다. 네, 긴 시간 인터뷰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강 꼭 챙기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진짜 인터뷰 지금까지 세월호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이강윤의 순서, 이강윤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